17세기는 말이죠. 정말 지적인 대혼란기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이나 세상을 설명해 오던 그런 낡은 생각들이 막 무너져 내리던 시대였거든요. 바로 그 거대한 균열의 한가운데에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라는 한 천재가 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빌헬름 딜타이의 책이 안내하는 그 시선을 따라서 이 격동의 시대가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생각의 문을 열게 됐는지 한번 차분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정말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거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오직 하나의 정신적인 힘, 다시 말해서 신의 뜻으로 만들어지고 또 움직인다는 거였죠. 특히 고대 동방에서는 이 믿음이 그냥 삶 그 자체였어요. 예를 들면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신들이 어떻게 세상을 빚어내고 인간에게 법을 내렸는지 그 엄청난 신들의 계보를 이야기하곤 했죠. 모든 것의 시작도 끝도 전부 신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죠. 신이 아니라 자연이 돌고 도는 그 순환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던 세계는 마치 계절 같은 거였어요. 모든 게 태어나고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가 결국엔 시들어서 죽는 과정이 그냥 끝없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순환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주 잠시라도 안정을 지킬 수 있을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에 이르러서 모든 게 바뀝니다. 정말 모든 게요. 갑자기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 새로운 과학은 수학이라는 아주 정교한 언어로 쓰여 있었고 또 기술로 직접 증명해 볼 수도 있었어요. 덕분에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영원한 진보라는 걸 꿈꿀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세상은 더 이상 신의 변덕이나 아니면 끝없는 순환에 갇힌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서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가 된 거죠. 자, 그럼 17세기에 이 혁명이 도대체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들이 맞서 싸워야 했던 두 개의 거대한 옛 세계를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바로 동방의 신 그리고 그리스의 이성이었습니다. 이 두 세계관은 정말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동방의 세계관은 종교적인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신의 의지를 통해서 세상과 인간 사회의 질서를 설명하려고 했죠. 반면에 그리스의 세계관은 국가나 자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의 생각은 순환이라는 틀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동방의 세계관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핵심은 똑같았어요. 바빌로니아에서는 신들의 이야기가 곧 법이었고요. 페르시아에서는 이 세상 전체가 선과 악이 싸우는 거대한 전쟁터로 여겨졌죠. 인간은 그저 선한 신의 편에 선 병사일 뿐이었어요. 인도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고통스러운 환상이라면서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까지 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각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바로 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인간의 거친 본능을 다스리는 것, 그거였죠. 그리스인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성적이었어요. 국가를 해부하고 헌법을 설계하는 데는 거의 천재적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이성은 아주 명확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자연을 열심히 관찰하긴 했는데 이게 체계적인 실험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역사를 보면서도 진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지는 못했죠. 결국 그들의 생각은 모든 것이 자라나고 시들고 또다시 태어나는 그 거대한 순환의 이미지에 갇혀버리고 만 겁니다. 그 이상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제 17세기 유럽에서 새로운 과학이 떠오르는 그 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발견들이 줄줄이 이어진 게 아니었어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 자체를 바꿔버린 정말 혁명적인 새로운 사유 방법의 등장이었습니다. 17세기의 새로운 과학,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기계적 지식이라는 건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건 수학이라는 아주 단단한 명제 위에 기초를 두고 있었고요. 또 기술적인 목적에 바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건 보편적인 타당성을 갖게 됐고 문명의 끊임없는 진보를 약속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거죠. 이 새로운 과학은 더 이상 외로운 천재들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국가가 직접 나선 거죠. 프랑스의 아카데미, 영국의 왕립학회처럼 국가가 직접 후원하는 공식 기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였어요. 왜냐하면 과학이 이제 개인의 취미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정말 심오했습니다.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적인 교리나 끝도 없는 형이상학적 논쟁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거예요. 검증할 수 있고 함께 협력할 수 있고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의 길이 열린 거죠. 이건 당시 유럽의 정신세계에 엄청난 위기인 동시에 무한한 진보의 가능성을 안겨준 순간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기계적인 관점의 가장 급진적인 적용은 다름 아닌 인간 세계 그 자체, 즉 정치, 법, 그리고 심리학의 영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자연을 해부하던 그 날카로운 칼날이 이제 인간의 영혼을 향하게 된 겁니다. 바로 자연법이라는 혁명적인 개념이 등장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사회를 하나의 정교한 기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지배하는 그 기계적인 법칙들로부터 합리적인 법과 정치 질서를 직접 이끌어내려는 시도였습니다. 사회 역시 자연과학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는 그런 대담한 믿음이었죠. 홉스나 스피노자 같은 사상가들은 이 논리를 정말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사회란 건 결국 개개인의 이기적인 욕망,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다는 그 충동과 열정이 서로 부딪히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일 뿐이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결국엔 남을 이기고 나를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죠. 그들의 목표는 딱 하나, 이 욕망이라는 기계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법칙을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당시의 새로운 철학이 전통적인 기독교 윤리와 얼마나 정면으로 부딪혔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겸손, 연민, 회개는 힘의 감소로 간주되어 그들에 의해 비난받았다. 그들은 자기 존재의 긍정, 개인의 권력 의지에서 인간의 최고의 완성을 보았다. 정말 충격적이죠? 겸손이나 연민 같은 가치들은 오히려 힘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받았어요. 대신에 자기 존재를 힘껏 긍정하고 권력을 향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에서 인간의 가장 완전한 모습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인간의 완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상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자, 이제 이 지적인 드라마의 중심인물, 바로 고트프리트 빌레헤름 라이프니츠를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그는 이 모든 분열을 메우고 서로 대립하던 세계들을 화해시키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라이프니츠는요, 새로운 철학이 가진 그 강력한 힘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과거가 던졌던 그 깊은 질문들을 포기하기를 거부했던 말 그대로 보편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기계론적인 자연인식과 기독교적인 신앙심을 조화시키는 것, 이걸 자신의 시대적 과제로 삼았던 거죠. 라이프니츠가 수시로에게 설정했던 목표들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방대해서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는 과학과 신앙을 화해시키려고 했고 갈갈이 찢어진 교회를 다시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으며 세상의 모든 과학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인류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고자 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활동을 유럽을 넘어서 저 멀리 중국과 이집트까지 아우르는 하나의 보편적인 인류 문화를 창조한다는 거대한 목표 아래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의 겉모습과 실제 삶은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뤘어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공주들이 주최한 가면 무도회에 점성술사로 변장해서 유쾌하게 어울리는 그런 사교적인 궁정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시간을 아끼려고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고 며칠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심지어는 덜컹거리는 마차 안에서도 수학 연구에 몰두했던 그런 집요한 학자의 모습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이프니츠의 이 거대한 비전 뒤에는 아주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비극으로 끝났다는 점이죠. 라이프니츠가 겪은 비극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야망은 한 사람이 실현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했어요. 그는 정말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그는 눈부시게 빛나지만 끝내 완성되지 못한 청사진들만을 남기게 된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로크의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 쓴 그의 역작 인간호성 신론은 그가 세상을 떠나고 한참 뒤에야 출판됐어요. 그 사이에는 휴미라는 새로운 거인이 등장하면서 그 책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고 말았죠. 또 그가 평생에 걸쳐 진행했던 방대한 역사 연구나 법률 연구 역시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스피노자나 칸트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평생에 걸친 작업을 하나의 통일되고 완결된 체계로 종합해내지 못했던 겁니다. 이 문장은 그가 실현하지 못한 프로젝트들이 지닌 그 엄청난 무게와
그 끝없는 야망이 치러야 했던 개인적인 대가를 정말 가슴 아프게 상기시켜줍니다. 나이 들어가는 그는 어떤 심정으로 자신의 원고라는 보물을 바라보았을까? 그것이 그의 삶의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큰 비극이었을 것이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손으로 시작했지만 끝내 맺지 못한 그 수많은 원고들을 바라보는 노년의 라이프니치를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것이야말로 그의 삶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였을 겁니다. 결국 라이프니치가 우리에게 남긴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문을 활짝 열었지만 그 문 너머의 세계를 완성하지는 못했죠. 한 시대가 던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질문들이 해답을 얻지 못한 채 남겨질 때 그 질문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라이프니치 이후의 모든 지성사가 마주해야 할 무거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17세기. 인류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꾼 거대한 혁명의 시대였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낡은 신화의 세계가 무너지고 그 폐허 위에서 이성이라는 새로운 설계도로 우주를 다시 지으려 했던 엄청난 전환기였죠. 이 책과 함께 바로 그 지적 대격변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무시되었던 진리의 발견과 정신의 계몽은 생각하는 모든 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 한 문장 안에 새로운 시대의 심장 박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식을 탐구하는 일이 더 이상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자 권리가 된 순간이죠. 이제 무지의 어둠을 걷어내고 이성의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 정신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네, 바로 새로운 과학입니다. 단순히 옛날 철학을 비판하는 걸 넘어서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작동 원리를 남김없이 파헤치려 했던 17세기의 지적 혁명, 그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 표를 보시면 17세기에 일어난 인식의 대전환이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먼저 왼쪽의 고대 세계관을 한번 볼까요? 세상은 신들의 이야기나 해석하기 어려운 신탁 혹은 종교적인 서사로 설명됐어요. 바빌로니아에서는 신들의 탄생과 투쟁이 곧 세계의 창조 과정이었고, 페르시아에서는 선과 악이라는 거대한 영적 드라마가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죠. 심지어 인도의 그 깊고 심오한 철학조차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궁극적으로는 벗어나야 할 환영, 일종의 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연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긴 했지만 그들의 역사관은 결국 돌고 도는 순환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요. 그런데 오른쪽의 17세기 세계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대 사상가들은 우주를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계처럼 봤어요. 예측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계적이고 수학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본 거죠. 더 이상 신의 변덕이나 알 수 없는 힘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그 설계도를 해독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현상의 겉모습, 즉 형태를 관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형태를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을 탐구하는 데까지 나아갔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고대 철학자들이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가 무엇인지, 어떤 제도가 가장 좋은지를 논했다면 17세기의 사상가들은 사회를 실제로 움직이는 건 인간의 욕망, 열정, 야망 같은 내면의 힘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분석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홉스나 스피노자 같은 사상가들은 이 기계론적인 렌즈를 인간의 내면에까지 들이댔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열정과 욕망을 더 이상 억눌러야 할 죄악으로 보지 않았어요. 마치 중력처럼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힘으로 보고 그걸 이해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겸손이나 연민 같은 전통적인 기독교적 가치는 오히려 인간 본연의 힘, 즉 자기 존재를 확장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대신 자신의 존재를 힘껏 주장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자기 긍정이야말로 인간의 새로운 이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도발적이고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바로 이 사상이 훗날 근대적인 국가와 법 이론의 단단한 초석이 됩니다. 이런 새로운 과학은 더 이상 외로운 천재 한 명이 골방에서 연구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협력과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했죠. 바로 이 필요성이 근대 과학 아카데미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국가가 주도했고 영국에서는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에서 시작됐지만 목표는 같았어요. 흩어져 있던 지식을 한데 모으고 조직적으로 발전시켜서 국가와 문화를 위해 활용하는 것. 17세기는 지식이 생산되고 공유되는 방식 자체를 혁신한 시대였던 셈입니다. 이렇게 지성의 지각이 흔들리고 새로운 제도가 싹 트던 격동의 시대에 이 모든 지식을 자신의 정신 안에 담아서 하나의 거대한 체계로 만들려고 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라이프니츠입니다. 그의 보편적 정신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이프니츠는요, 단순한 사상가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흩어진 지식들을 엮어서 하나의 거대한 체계를 세우려 한 지식의 건축가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차갑고 기계론적인 새로운 과학과 뜨거운 기독교 신앙이라는 어찌 보면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을 조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인류 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장대한 신전을 짓고자 했죠. 보통 위대한 철학자 하면 세상과 거리를 둔 채 고독하게 사색에 잠긴 모습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스피노자나 칸트처럼요. 그런데 라이프니츠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는 화려한 궁정의 외교관이자 사교계의 정심인물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깊고 심오한 철학적, 수학적 사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실 정치의 복잡한 문제와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 이 양극단을 자유롭게 오가는 그의 삶 자체가 그의 철학만큼이나 경이로웠다고 할 수 있죠. 수학자, 철학자, 역사가, 외교관, 물리학자, 이 수많은 직감들은 그의 여러 얼굴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지적 우주를 구성하는 별들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과업은 이 모든 별들을 인류 문화의 발전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비전 아래에 연결하는 것이었죠. 이 모든 걸 한 사람이 해냈다는 게 정말 믿어지시나요? 이 체스 선수라는 기호는 라이프니츠가 일하는 방식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는 눈앞의 장애물에 좌절하는 대신에 마치 상대의 수를 미리 읽는 체스 선수처럼 냉정한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끝없는 에너지와 이런 전략적인 인내심이야말로 그 거대한 야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셈입니다. 라이프니츠의 야망은 결코 머릿속 생각으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대하지만 결국 미완성으로 남은 설계도를 손에 든 건축가였어요. 단순한 이론을 넘어서 수세기가 지나도 굳건히 서 있을 제도와 지식의 틀을 직접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의 청사진은 정말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첫째, 종교 전쟁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유럽을 다시 하나로 묶으려 했습니다. 둘째, 유럽 전역에 과학 아카데미를 세워서 지식의 진보를 이끌고자 했죠. 셋째,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철학으로 조화롭게 묶어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유럽을 넘어서 중국과 이집트까지 연결되는 전 지구적인 문화 네트워크를 꿈꿨습니다. 이 네 단계는 각각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인류 문화를 향한 거대한 여정이었던 거죠. 그의 이 거대한 계획의 철학적 심장에는 바로 변신론이라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신이 정말로 선하고 전능하다면 왜 이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걸까? 이건 아주 오래되고 어려운 질문이죠. 라이프니츠는 이 질문에 아주 대담한 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이 세상은 신이 만들 수 있었던 가능한 모든 세계 중에서 최선의 세계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보기에 불완전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계가 사실은 가장 자비로운 신이 만든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위대한 건축가의 설계도는 안타깝게도 대부분 미완으로 남았습니다. 라이프니츠 삶의 비극은 그의 꿈이 너무나 높았던 것, 그리고 현실의 벽이 너무나 두꺼웠던 것, 바로 그 아찔한 격차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토록 방대한 사상의 우주를 건설하기에 한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의 야망은 거대했지만 시간은 한정되어 있었고 현실의 수많은 요구들은 끊임없이 그의 발목을 잡았죠. 천재의 꿈과 인간의 한계가 충돌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는 시간을 정말 금처럼 맡겼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고 심지어 마차로 이동하는 중에도 수학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그에게 시간은 개인적인 안락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지적 건축물을 쌓아 올리기 위해 한 톨도 낭비해서는 안 될 너무나 귀한 재료였던 겁니다. 지독한 통풍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스피노자나 칸트는 평생의 사상을 하나의 완결된 체계로 남겼지만 라이프니츠는 끝내 자신의 그 방대한 작업을 종합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완성된 신전이 아니라 산더미처럼 쌓인 눈부신 설계도와 초석들이었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노년의 라이프니츠가 서재에 앉아 평생을 바쳐 썼지만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원고들을 바라보는 모습을요. 이것이 아마도 그의 삶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결과 그의 천재성은 시대를 너무 앞서갔거나 혹은 세상에 너무 늦게 알려졌습니다. 많은 위대한 저작들이 그의 사후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지나서야 출판되었죠. 예를 들어 그의 책이 당대의 거인이었던 존 로크와 정면으로 맞붙었다면 지성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지만 그의 책이 세상에 나왔을 땐 이미 시대는 변해 있었고 그의 천재성은 안타깝게도 박제된 유물처럼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위대한 건축가 라이프니츠를 이해했다면 이제 그가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땅을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17세기 독일, 30년 전쟁이라는 끔찍한 재앙이 휩쓸고 간 폐허 위에서 새로운 문학의 여명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밝아오고 있었을까요? 당시 독일어는 뭐랄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통나무 같다고 해요. 종교적인 깊이를 표현하는 데는 풍부했지만 철학의 정교함이나 사교계의 세련된 대화를 담아내기엔 너무 투박했죠.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언어를 아름답게 다듬어줄 통일된 궁정문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독일 시인들은 시를 쓰기 전에 먼저 시를 쓸 언어라는 도구부터 스스로 벼려내야 하는 개척자이자 대장장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힘겨운 작업의 첫 삽을 뜬 인물이 바로 마르틴 오피치입니다. 그는 독일 시의 문법을 새로 썼다고 할 수 있어요. 그가 세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이었습니다. 시는 억지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자연스러운 리듬, 그 강세를 따라야 한다. 시를 위한 특별한 언어가 아니라 삶을 담는 언어를 추구하면서 후배 시인들이 걸어갈 길을 닦아준 셈이죠. 파울 플레밍의 시에서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고결한 정신이 느껴집니다. 너의 운명을 받아들이되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떠나라. 결국 이 넓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지배할 줄 아는 자다. 이건 덧없는 세상에 맞서는 한 인간의 조용하지만 정말 강인한 선언처럼 들리죠. 마치 스토아 철학의 정수가 담긴 영웅적인 목소리 같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쟁에 남긴 시대의 깊은 상처와 우울, 그 비극적인 웅장함을 가장 강렬하게 포착한 목소리는 바로 안드레아스 그리피우스였습니다. 그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될 겁니다. 그의 시에서 아침은 밝은 희망의 시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빛을 갈구하는 처절한 기도에 가깝죠. 아직 별들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새벽, 시인은 밤새 자신을 짓눌렀던 영혼의 어둠을 제갈 걷어달라고 신에게 간절히 애원하고 있습니다. 정오의 태양은 생명의 축복이 아니라 압도적인 폭력처럼 묘사됩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그 빛의 힘 앞에 세상은 숨을 죽입니다. 꽃들은 고개를 떨구고 모든 소리가 멎어버린 절대적인 침묵의 시간. 이것은 생명의 환희가 아니라 거대한 힘 앞에 무력하게 굴복한 세계의 정적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시간의 무상함에 대한 깊은 사색이 찾아옵니다. 빠르게 하루가 갔구나. 이 빛이 쓰러진 것처럼 몇 년 안에 나, 너, 그리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시대가 끊임없이 되뇌던 비극적인 진실이었죠. 마침내 찾아온 밤은 죽음에 대한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죽을 인간들아, 그 소란을 멈추어라. 내일은 떠나야 하니. 아, 우리는 유령처럼 사라지는구나. 모든 인간의 활동이 멈춘 밤, 우리는 결국 모두가 언젠가 사라질 유령 같은 존재임을 직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피우스가 본 17세기의 하루였습니다. 개인의 내면을 노래한 시를 넘어서 17세기의 혼란과 상처는 더 큰 그릇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시대의 목소리들은 소설과 연극이라는 새로운 무대 위에서 가장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독일 소설은 정말 극과 극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프랑스 상류사회를 흉내낸 화려하지만 인위적인 궁정소설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30년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날 것 그대로 담아낸 피카레스크 소설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현실을 외면한 채 아름다운 환상을 보여주었다면 다른 하나는 그 누구보다 정직하게 시대의 맨얼굴을 기록했던 거죠.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시대를 증언하는 영원한 문학적 기념비를 딱 하나만 꼽으려면 단연코 그리멜사우젠의 짐플리치 시모스일 겁니다. 이 소설이 위대한 이유는 작가 자신이 전쟁의 야만성을 온몸으로 겪어낸 생존자였기 때문이에요. 그의 글에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피와 흙먼지로 뒤범벅된 시대의 진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주인공 짐프리티시무스, 그의 이름은 가장 순진한 자라는 뜻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름처럼 순진했던 한 소년이 전쟁이라는 광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겪는 온갖 추악한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여정.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친 욕망과 평화에 대한 간절한 갈망 사이에서 찢겨나간 당시 사람들의 분열된 영혼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를 통해 시대의 어둠을 노래했던 안드리아스 그리피우스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비극적인 세계관을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그는 연극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과 운명이라는 거대한 수수께끼를 정면으로 파고들었죠. 그의 비극에서 진정한 승리는 칼이나 권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위대함은 고통을 견디는 데 있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영원 앞에서 결국 헛되다는 확신에 있습니다. 그의 연극 속 인물들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지켜내는 내면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17세기는 수많은 갈등과 천재들의 분투 속에서 이성이라는 완성된 신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그 신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단단한 토대를 마련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 아카데미라는 지식 생산의 새로운 시스템, 라이프니츠가 남긴 통일된 비전의 청사진, 시인들이 벼려내서 이제 철학을 담을 수 있게 된 언어, 그리고 짐플리치시무스가 보여준 현실에 단단히 뿌리박은 문학적 전통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18세기의 위대한 건축가들이 사용하게 될 필수적인 도구와 재료들이었습니다. 27세기가 이렇게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18세기의 거장 건축가들은 과연 누가 될 것이며 그들은 이 토대 위에 어떤 눈부시고 웅장한 건축물을 세우게 될 것인가? 이제 무대는 비극적이고 영웅적이었던 이 시대를 발판 삼아 이성의 빛이 만개할 새로운 시대, 바로 계몽주의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빌힐렘 딜타이의 안내를 따라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한 군주의 서재가 유럽 지성사의 가장 뜨거운 전쟁터가 되었던 18세기 프로이센으로 함께 떠나보는 거죠. 이 책은 한 명의 위대한 군주가 당대의 사상들과 어떻게 격렬하게 부딪히고 또 고뇌하며 마침내 자신만의 시대를 만들어갔는지 그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대왕이 통치하던 시절의 프로이센은요, 단순히 군사력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궁정은 유럽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들어서 낡은 생각을 부수고 새로운 시대 정신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용광로와도 같았어요. 당시 유럽 대륙 전체가 거대한 지적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는데요. 그 변화의 가장 중심에 바로 프리드리히 대왕과 그의 궁정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계몽주의의 가장 날카로운 질문들이 던져졌고 또 가장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첫 장은 프리드리히가 문명의 정점이라고 여겼던 프랑스 문화와의 깊고도 복잡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말이죠, 단순히 한 군주의 개인적인 취향 문제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후발주자였던 프로이센의 문화적 정체성을 세우려고 했던 그의 거대한 야망과도 맞닿아 있었거든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프리드리히는 자신의 삶을 거의 프랑스 문화로 채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는 공적인 업무를 볼 때를 빼고는 프랑스어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글을 썼습니다. 프랑스 문학계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야망 중 하나였을 정도였죠. 그에게 프랑스 정신이란 건 그냥 세련되고 우아한 것,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진보의 상징 그 자체였고요. 마치 어두운 시대를 환하게 밝히는 등대처럼 여겨졌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당시 두 나라의 문화적인 위상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의 프로이센을 보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정말 무섭게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지만 문화적으로는 아직 설익은 상태였어요. 심지어 당시 독일어는 철학이나 시처럼 깊은 사유를 담아내기에는 너무 거칠고 투박한 언어라고 여겨졌죠. 반면에 오른쪽의 프랑스는 예술과 문학의 절대적인 중심지였습니다. 프랑스어는 이성과 명료함의 언어로서 유럽 전체의 공용어 역할을 했고 코르네유나 라신 같은 고전주의 거장들부터 시작해서 당시 지식의 총체를 집대성하려 했던 디드로와 달랑베를 중심의 백과전 서파에 이르기까지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깊고 풍부한 전통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차이 앞에서 젊은 군주 프리드리히가 프랑스를 동경했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프리드리히와 볼테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 시대 그 자체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군주가 학자를 후원하는 걸 넘어서 계몽주의라는 거대한 이상이 현실 정치의 권력과 맞닿았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남김없이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들의 관계는 마치 활화산 같았어요. 서로에게 뜨거운 영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언제 터져나올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황태자 시절부터 시작된 존경과 흠모는 상수시 궁전에서의 만남으로 절정에 달했지만 왕의 권위와 철학자의 자존심, 정치적인 현실과 이상적인 자유는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둘의 만남과 갈등은 계몽군주와 자유로운 철학자의 관계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영광과 비극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리드리히의 궁정이라는 이 무대 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철학적인 전투들이 벌어졌을까요? 이 치열한 논쟁들은 왕으로 하여금 그가 그토록 신봉했던 이성의 눈부신 빛, 그리고 그 뒤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를 동시에 보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가장 치열했던 철학적 전투는 크게 보면 두 진영 사이에서 벌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볼테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영혼, 그리고 신의 존재를 믿었던 관념론 진영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을 물질로 설명하려 했던 새롭게 떠오르는 급진적인 사상, 바로 유물론이었습니다. 유물론은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계처럼 우주의 모든 것이 정해진 물리법칙에 따라 움직일 뿐 그 안에 별도의 영혼이나 자유의지는 없다고 보는 관점이었어요. 이건 정말 신의 존재, 영혼의 불멸, 인간의 자유의지 같은 기존의 모든 가치들을 뿌리부터 뒤흔들어버리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주장이었죠. 당시 지성계를 보면 크게 이 세 가지 세계관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는데요. 첫째, 볼테르와 달랑베르가 대표하는 관념론은 여전히 신성한 창조주와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 그리고 그에 따르는 도덕적 책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둘째, 디드로나 뷰폰 같은 범신론자들은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와 같다고 보았고 신을 자연 그 자체와 동일시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급진적이었던 라메트리와 돌바크의 유물론은 오직 물질만이 실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의 정신은 마치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와 같았던 거예요. 하드웨어가 멈추면 소프트웨어도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뇌라는 물질이 없으면 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프리드리히는 바로 이 거대한 사상들의 충돌,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대의 가장 중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자연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우주가 거대한 기계장치처럼 보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힌 거죠.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만약 인간이 그저 정교하게 조립된 기계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선과 악, 책임과 의무는 과연 무슨 의미를 갖는가?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었죠. 프리드리히는요, 사상의 자유를 굳게 믿었던 군주였어요. 그래서 박해받던 유물론자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궁정을 피난처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라메트리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는 라메트리의 철학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는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돌바크의 자연의 체계에 이르러서는 그의 관용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프리드리히는 유물론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결론, 즉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이 설 자리를 없애버리는 그 냉혹한 결론 앞에서 깊은 고뇌에 빠지게 돼요. 사상의 자유를 지키는 것과
국가의 도덕적 근간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그는 고통스러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분노와 실망감은 이 한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잃어버린 시간과 지금 그것을 비판하며 잃고 있는 시간을 후회한다. 그는 돌바크가 자신의 책을 출판할 권리는 끝까지 옹호했지만 그 내용이 사회에 미칠 파괴적인 영향력만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비판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문명의 근간을 지키려는 한 군주의 절박함에서 나온 외침이었던 셈이죠. 이것이 바로 프리드리히를 밤새도록 괴롭혔던 딜레마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이성의 힘을 믿었던 계몽 군주였지만 그 이성이 내린 결론이 도덕과 인간 존엄성의 기초 자체를 허물어버리는 것이라면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주가 의미 없는 물질의 운동일 뿐이라면 군주로서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의무와 미덕은 한낱 환상에 불과한 것이 될 테니까요. 그것은 군주로서의 자신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기에 그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지적인 폭풍 속에서 프리드리히는 그저 방관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이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서 자신만의 철학을 단단하게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것은 서재에 갇힌 이론이 아니라 군주로서의 고된 의무와 실천 속에서 벼려낸 살아있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에피크로스 철학에 끌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국가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져야 했던 그의 삶은 결국 그를 더 엄격하고 의무를 중시하는 스토아 철학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 유의가 아니라 그의 고통스러운 삶 전체가 내린 필연적인 결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철학은 그냥 책상 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의 결단과 행동을 이끄는 살아있는 나침판이었던 거죠. 그는 이성과 의지,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가장 잘 결합시킨 로마의 사상가들, 즉 키케로, 세네카, 그리고 황제이면서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서 가장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외부의 신이나 내세의 보상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이성적 의지와 공공선에 대한 헌신에서 행동의 동기를 찾았던 겁니다. 그의 유언장 서두에 나오는 이 문장은 그의 철학의 정수, 그 자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의 빠른 통로이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선을 위해 일하도록 운명지어졌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영원한 삶이나 천국에서의 보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유한한 인생 속에서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불멸의 가치를 지닌 일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프리드리히는 종교가 제시하는 맹목적인 믿음과 유물론이 말하는 허무주의적인 절망, 그 양극단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스토아 철학은 바로 그 길을 비추는 도덕적인 나침반이었던 거죠. 그의 모든 행동은 찬상의 보상이 아닌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는 영웅적인 태도, 즉 개인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선이라는 확고한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프리드리히는 자신의 철학이 그냥 개인적인 신념으로만 남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상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기관, 즉 새롭게 태어난 프로이센 과학 아카데미에 불어넣었죠. 그의 철학이 어떻게 제도적인 형태로 구체화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카데미에 대한 프리드리히의 비전은 창립자였던 라이프니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원대했습니다. 라이프니스는 광업이나 제조업 같은 분야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학문을 중시했어요. 국가에 즉각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아카데미의 주된 목적이었죠. 하지만 프리드리히는 달랐습니다. 그는 순수한 과학과 철학 그 자체에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인류 전체를 위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위한 가장 고귀한 봉사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베를린 아카데미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파리를 능가하는 유럽 계몽주의의 새로운 수도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가 구상한 아카데미의 사명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아두는 탑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등대여야 했습니다. 첫째, 미지의 진리를 탐구하고, 둘째, 인간 정신을 계몽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어야 했습니다. 셋째, 국경을 넘어 유럽 전역의 자유로운 사상가들을 위한 안식처가 되고, 마지막으로 한 국가의 이익을 넘어서
인류 전체에 봉사하는 보편적 가치를 대표해야 했습니다. 이 신념이야말로 계몽주의 정신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죠. 프리드리히가 보기에는요, 왕이나 장관들의 흥망성쇠는 역사의 무대 위에서 배우만 바뀔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연극의 반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뉴턴의 발견이나 볼테르의 통찰은 인류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죠. 프리드리히는 바로 이 진정한 진보에 자신의 국가가 투자해야 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의 야심찬 계획은 곧 유럽 전역에 알려졌고 특히 억압적인 분위기에 지쳐있던 파리의 지식인들에게는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당시 계몽주의의 대표주자였던 달랑베르는 프리드리히에게 보낸 편지에 바로 이런 기대를 담았죠. 그들에게 프리드리히는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사상의 자유를 수호하는 독수리 왕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그렇듯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그의 말년에 이르러서 아주 중요한 내면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한때 프랑스 문학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았던 왕은 점차 그 화려함 뒤에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록 여전히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는 했지만 자신의 조국인 독일 땅에서 새롭고 심오한 지적 생명력이 움츠고 있음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레드리히 대왕은 이성의 힘을 맹렬히 옹호하면서도 그 냉혹한 결론 앞에서 고뇌했고 지식 탐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제도화했습니다. 프랑스의 날카로운 이성과 로마의 굳건한 의무감은 그의 궁정이라는 용광로 안에서 만나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합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단한 유산 위에서 독일 정신사는 칸트와 괴테라는 거대한 봉우리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뿌린 씨앗이 다음 세대에 이르러 어떻게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되는지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빌헬름 딜타이의 깊은 통찰을 따라 18세기 독일의 정신세계를 여행하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계몽주의라는 거대한 물결이 독일에 갓 도착했을 때의 풍경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제 그 격동의 시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한 명의 위대한 군주 프리드리히 대왕의 시대를 마주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의 철학과 리더십이 어떻게 한 나라의 지적인 토양을 송두리째 바꾸고 또 그 위에서 다음 세대의 거인들이 피어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는지를 정말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프리드리히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5가지 핵심 주제를 하나씩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그 시대가 남긴 복잡하고도 다층적인 유산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당시 유럽의 지적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하나의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프랑스 정신인데요. 이건 그냥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어떤 스타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 그 자체를 바꿔버린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계몽주의가 세상에 내놓은 가장 빛나는 개념이 바로 이 자유로운 인간, 호모 리베르였습니다. 그 이전 시대의 인간과는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였죠. 생각해보세요. 중세시대에 나라는 존재는 신과 교회와의 관계 안에서만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는 선언한 겁니다. 인간은 더 이상 신이나 교회 혹은 왕 같은 외부의 권위에 기대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이성이라는 빛의 의지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존재라고요. 이건 정말 엄청난 전환이었어요. 신앙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에서 이성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교회의 교리도 수백 년 묵은 전통도 심지어 왕의 신성한 권위조차도 이제는 이성의 날카로운 심판대 위에서 그 정당성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은 이제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탐구하고 비판하며 세계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다시 태어난 셈입니다. 이런 이성의 정신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언어와 문학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어는 단순히 한 나라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유럽 전체의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공용어였고 이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어였습니다. 아카데미 프랑세즈 같은 기관은 언어가 모호해지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순수성을 지키는 역할을 했고 귀족들의 살롱에서는 세련된 대화와 논리적인 토론이 꽃을 피웠죠. 그 결과 프랑스 문학은 감정이 과하게 드러나는 걸 자제하고 명확한 논리 구조와 간결하면서도 우아한 표현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그 시각 독일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독일은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이름 아래 수백 개의 작은 나라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 같은 문화의 중심지가 없었어요. 학사들은 여전히 라틴어로 글을 썼고 독일어는 그냥 일상에서 쓰는 말 정도로 여겨졌죠. 그러다 보니 복잡한 철학적 생각을 표현하거나 세련된 사회적 대화를 나누기에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거칠고 투박한 언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바로 이런 문화적 격변의 한가운데 역사상 가장 독특한 군주로 손꼽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히 2세. 우리가 프리드리히 대왕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이죠. 그는 단순히 시대의 흐름을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거대한 흐름을 자신의 왕국 안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낸 인물이었습니다. 프리드레이가 프랑스 문화를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이건 단순한 취미나 기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거의 신앙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적은 독일의 군주였지만 그의 정신은 프랑스 계몽주의의 시민이었던 거죠. 그가 포츠담에 지은 여름 궁전, 상수시는 이름부터가 근심 없는 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잖아요. 그곳은 말 그대로 프랑스 정신의 이상을 땅 위에 구현해온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공식 업무를 볼 때를 빼고는 모든 생활을 프랑스어로 했고요.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던 볼테르를 직접 초청해서 함께 철학을 논하며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가 왕으로서의 권위보다 프랑스 문학계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걸 더 간절히 원했다는 점이에요. 자신의 깊은 생각이나 섬세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완벽한 언어는 오직 프랑스어뿐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적 신념을 보여줍니다. 사는 것은 필수가 아니다. 즉, 그냥 안락하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행동하는 것은 필수다. 여기서 행동이란 공동체, 즉 국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안위나 쾌락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삶이라는 선언인 셈이죠. 이런 생각은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에서 아주 깊은 영향을 받은 건데요. 훗날 그가 스스로를 국가의 제1공복, 즉 첫 번째 하인이라고 불렀던 것도 바로 이런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실제로 프리드리히는 치열한 전쟁터에 나갈 때조차 이 고대 로마 사상가들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키케로의 글을 읽으며 공적인 의무가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를 되새겼고 세네카를 통해 어떤 역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철학자이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읽으면서는 권력의 정점에선 인간의 깊은 고독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죠. 그에게 이 책들은 그냥 오래된 고전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마주하는 고된 통치와 전장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단련하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게 하는 살아있는 스승이자 지침서였던 겁니다. 프리드리히의 상수시 궁정은 단순히 프랑스 문화를 흉내내는 사교 모임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18세기 유럽이 던진 가장 근본적이고 어려운 질문들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야말로 치열한 지성의 전쟁터였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계몽주의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딜레마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뉴턴 물리학이 밝혀낸 우주는 마치 거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계와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물리 법칙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런 기계적인 우주 속에서 신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또 인간에게 자유로운 의지라는 게 정말 있기는 한 걸까요? 만약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조차도 그저 뇌 속에서 일어나는 물질적인 작용의 결과일 뿐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도덕이나 선과학, 인간의 존엄성 같은 가치들은 다 어디에 근거를 둬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당대 모든 사상가들이 깊이 고뇌했습니다.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서 당시에 크게 세 가지 방향의 답변이 제시됐습니다. 첫 번째는 볼테르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신론인데요. 일종의 타협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이 이 세계라는 완벽한 시계를 만든 위대한 시계공인 것은 맞지만 일단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한 다음에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과학적인 세계관과 신의 존재를 어떻게든 함께 끌어안으려는 시도였죠. 두 번째는 범신론입니다. 이건 자연 그 자체가 바로 신이라는 생각이에요. 우주의 모든 것들 속에 신성이 깃들어 있고 자연의 법칙이야말로 신의 뜻이 드러나는 방식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급진적인 생각이 바로 유물론이었습니다. 유물론은 신이라는 가설 자체가 아예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물론은 계몽주의의 논리를 그야말로 끝까지 밀어붙인 사상이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영혼이나 정신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의식, 사랑이나 미움 같은 감정들, 심지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까지도 결국은 뇌 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물질적, 화학적 반응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우주에는 시작도, 끝도,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오직 물질과 운동, 그리고 우연만이 존재할 뿐이죠. 이건 정말 전통적인 종교와 도덕의 뿌리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이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누구보다 이성을 신봉했던 사람이지만 이 유물론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유물론이 생명의 신비나 인간 의식의 복잡성, 그리고 우주에 분명히 존재하는 질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런 목적도 없는 물질의 운동이 어떻게 스스로를 조직해서 이렇게 정교한 생명체를 만들고 더 나아가 나라는 자의식과 도덕적인 감정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인가? 유물론은 이 질문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한다고 본 거죠. 그에게 유물론은 진보적인 과학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의 복잡한 진실 앞에서 설명을 포기해버린 지적으로 게으른 형이상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프리드리히가 당대 유물론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라 메트리를 자지 궁정의 주치의로 두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프리드리히라는 인물이 얼마나 복잡한 면모를 가졌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죠. 그는 라 메트리의 사상은 끔찍하게 싫어했지만 사상의 자유는 존중했기 때문에 그를 박해하는 대신 곁에 둔 겁니다. 이 인용문을 보세요. 재미있는 사람, 불쌍한 친구라는 말에서는 인간적인 연민이 느껴지지만 유별나게 나쁜 작가, 그의 책을 읽지 않는다면 이라는 표현에서는 지적인 경멸이 숨김없이 드러나죠. 사상과 사람을 분리해서 볼 줄 알았던 계몽군주의 관용, 그러면서도 유물론이라는 사상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한치도 타협하지 않았던 그의 단호함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프리드리히는 이런 지적인 탐구를 그냥 개인적인 취미 생활에 머무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계몽주의 정신을 국가를 움직이는 하나의 시스템, 즉 제도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 바로 베를린 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원래 베를린 아카데미는 위대한 철학자 라이프니츠의 구상으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라이프니츠의 생각은 아주 실용적이었어요. 아카데미가 광산 기술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농사법을 개발하는 것처럼 국가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연구기관이 되기를 바랐죠. 하지만 프리드리히는 아카데미의 목표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아카데미가 눈앞의 국가 이익에만 매달리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렸죠. 바로 인류 지성 전체의 진보에 기여하는 이성의 제국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베를린을 당시 유럽 문화의 중심지였던 파리에 버금가는 새로운 지성의 수도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프리드리히는 아주 구체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막대한 연봉을 약속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이름난 최고의 학자들을 베를린으로 불러 모았죠. 특히 종교적, 정치적 검열 때문에 고향인 프랑스에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없었던 학자들에게 베를린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피난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년 철학, 수학, 문학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를 던지고 상금을 건 논문 대회를 열었어요. 이 대회는 단순히 상을 주는 행사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지적인 담론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회를 통해서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젊은 임마누엘 칸트 같은 새로운 사상가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결정적인 기회를 얻게 되죠. 하지만 유럽 대륙 전체를 휩쓸었던 7년 전쟁의 참혹한 현실은 이상주의자였던 군주의 생각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국가 재정이 파탄 직전에 이르는 끔찍한 경험을 하고 나니 추상적인 형이상학 논쟁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건 바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각자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 기꺼이 행동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의 관심은 법률 제도를 개혁하고 교육 시스템을 정비해서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유능한 시민을 길러내는 것과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과제들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프리드리히라는 인물이 가진 가장 흥미로운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평생을 프랑스 문화의 숭배자로 살았던 이 군주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독일 민족 고유의 정신 문화가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씨앗을 뿌리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당대 독일 문화의 수준을 정말 낮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민족이 가진 잠재력까지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이탈리아나 프랑스와는 달리 독일이 겪었던 기나긴 분열과 끔찍한 전쟁의 고통이 오히려 미래의 더 위대한 정신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 치러야 했던 값비싼 수업료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독일 땅에서도 그들만의 위대한 문화가 꽃피울 것이라는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았던 거죠. 이 말 속에는 독일의 현재에 대한 냉정한 비판과 동시에 그 미래에 대한 깊은 믿음이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생각하는 위대한 문화의 기준이 철저하게 프랑스 고전주의의 잣대에 맞춰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모든 예술 작품은 명확한 규칙과 합리적인 질서에 따라 만들어져야 한다고 굳게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독일에서 막삭트고 있던 슈트룸 운트드랑, 우리말로 질풍노도 운동의 격정적이고 자유분방한 작품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젊은 괴테가 쓴 희곡을 보고 셰익스피어에 대한 혐오스러운 모방이라며 혹평을 쏟아냈죠. 그의 눈에 당시 독일 문학은 어떤 규칙도 세련미도 없이 그저 거친 감정만 앞세우는 미숙한 시도로 보였던 겁니다. 이렇게 문학적인 취향만 보면 프리드리히와 당시 독일의 새로운 지식인들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물밑에서는 아주 깊고 강력한 정신적인 유대, 일종의 동맹이 맺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예술적 취향의 차이 밑바탕에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 공유되고 있었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보이지 않는 동맹의 핵심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프리드리히가 고대 스토아 철학에서 가져온 의무와 공동선이라는 가치는 훗날 칸트를 비롯한 독일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말했던 도덕 법칙과 계몽이라는 개념과 놀라울 정도로 맞닿아 있습니다. 양쪽 모두 인간의 진정한 존엄성은 외부의 강요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도덕적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데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발전, 즉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결국 군주는 철학을 통해서, 철학자들은 군주의 통치를 통해서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프리드리히 대왕의 시대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그 안에서 프랑스 계몽주의가 가진 차가운 합리성,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이 강조하는 뜨거운 의무감, 그리고 막 깨어나기 시작한 독일 특유의 내면적이고 도덕적인 정신이 한데에 뒤섞여 녹아내렸습니다. 이 기이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결합이야말로 그 이후에 등장할 칸트의 비판 철학과 괴테의 문학이라는 세계 정신사의 가장 위대한 봉우리들이 솟아오를 수 있었던 단단한 지반이 되어준 것입니다. 한 군주의 실천적인 의지와 한 시대의 사상가들의 이론적인 깊이가 만나 인류 사상의 다음 장을 여는 위대한 서곡을 연주했던 셈입니다. 빌렐름 딜타이의 책을 따라가는 독일 지성사 여행, 이제 그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이성의 빛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시대에서 출발해서 그 빛의 그림자 속에서 완전히 새롭고 독특한 독일적인 의식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따라가 볼 텐데요. 이 여정의 마지막은 계몽주의라는 거대한 틀의 한계를 깨닫고 세계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바라보는 관점과 개개인의 내면을 향한 새로운 도덕성이 어떻게 독일 정신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 깊은 과정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 거대하고 심오한 지적 전환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가게 될 겁니다. 먼저 계몽주의가 가장 눈부시게 빛났던 정점에서 시작해서요. 그 밝은 빛 때문에 오히려 짙어진 그림자 속에서 어떤 새로운 시대의 감수성이 싹트고 있었는지 느껴볼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괴테라는 거인이 제시한 혁명적인 자연관을 탐험하고 이 모든 사상적인 변화가 어떻게 나라는 개인의 내면을 향한 새로운 도덕성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독일 정신의 위대한 전환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 여정은 독일 계몽주의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 바로 프리드리히 대왕이라는 강력한 인물이 상징하는 그 시대에서 출발합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이성과 질서가 모든 것을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프리드리히트 왕이 직접 남긴 이 말은 마치 그의 유언처럼 들리는데요. 그의 사상이 얼마나 스토아 철학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키워드는 바로 이성, 의무, 그리고 국가죠. 이 말들은 그가 살았던 시대 정신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행복 같은 건 부차적인 문제였고요. 모든 인간은 국가나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의 한 부품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삶의 가장 숭고한 목적이라고 여겨졌던 겁니다. 그럼 프리드리히 대왕이 통치하던 프로이센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곳은 계몽주의의 이상이 그야말로 활짝 꼽힌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세계는 거의 전적으로 프랑스 모델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점이에요. 궁정에서는 독일어가 아닌 프랑스어가 오갔고 지식인들은 볼테르 같은 프랑스 사상가들을 최고의 지적 모델로 삼았죠. 개인의 독특한 감정이나 민족의 특수성보다는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논리와 진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베를린 아카데미는 바로 이런 과학적 합리주의를 전파하는 핵심적인 보루 역할을 했고요. 심지어 문학이나 예술작품 하나를 평가할 때조차도 개인의 감상보다는 정해진 규칙과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모든 것의 바탕에는 인간의 이성적인 사유능력으로 세상을 계속해서 더 나은 곳으로 진보시킬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깔려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처럼 단단하고 이성적인 표면 아래에서는 서서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기존에 확립된 계몽주의적인 세계관과 뭔가 근본적으로 새롭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느끼고 생각하려는 움직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충돌이 일어난 거죠. 한쪽에서는 여전히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보편적 이성을 강조하고 우주를 잘 짜인 시계 같은 기계로 봤습니다. 당연히 프랑스 문화를 그 이상적인 모델로 삼았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보편적인 규칙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독창적인 개인적 천재성을 더 가치 있게 보기 시작했어요. 자연을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체로 느꼈고 프랑스 모델을 따르기보다는 우리만의 독일적 정체성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질서와 규칙보다는 내면에서 요동치는 감정을 인간을 단순히 이성적 존재로만 보는 것을 넘어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존재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충돌 속에서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지성들이 결코 시원하게 답하지 못한 핵심적인 딜레마가 떠오릅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만약에 우주가 정말 정교한 기계처럼 정해진 법칙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인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나 도덕적인 선택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 질문 속에는 차갑고 비정한 자연의 기계적인 법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하다고 믿고 싶은 인간 정신의 가치를 어떻게든 조화시켜보려 했던 시대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해결되지 않는 질문 때문에 사람들은 순수 이성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몸부림 속에서 마침내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게 되죠. 삶에서 더 깊고 본질적인 의미를 찾으려 했던 새로운 감수성의 탄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몇몇 철학자들 사이의 학술적인 논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느낌, 즉 삶의 감각 자체가 바뀐 거대한 전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세계의 법칙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된 거죠. 그 대신 자신의 시선을 안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요동치는 수많은 감정들, 다른 그 누구와도 같지 않은 나만의 고유한 경험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지를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위대한 시인 실러가 남긴 이 문장은 새로운 시대가 마주했던 그 달콤 쌉쌀한 현실을 정말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한편으로는 이제 매 순간, 덧없이 지나가는 이 찰나의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처럼 신이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정해놓았다고 믿었던 그 확고하고 초월적인 세계를 잃어버린 데서 오는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된 거죠. 모든 순간이 너무나 소중한 만큼 한번 지나가 버리면 그 어떤 영혼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자각. 바로 이 감정이 새로운 시대 감수성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여정의 정점이자 이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 바로 괴테에게로 왔습니다. 그는 당대의 모든 혼란과 질문들을 끌어안고 자연과 그 안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혁명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문장만 봐도 괴테의 생각이 이전 시대와 얼마나 달랐는지 단번에 느껴지시죠? 그에게 자연은 더 이상 분석하고 해부해야 할 차갑고 죽은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은 살아 숨쉬고 우리를 품에 안고 있으며 영원히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위대한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죠. 인간은 자연을 멀리서 관찰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자연이라는 거대한 생명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일부였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더 풍성하고 다양한 삶을 만들어내기 위한 자연의 놀라운 전략, 즉 계략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괴테의 사상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 유기체적 세계관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계몽주의의 기계론적 철학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사상이에요. 세상을 잘 짜인 시계 같은 기계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그루의 나무처럼 보는 거죠. 작은 씨앗 하나가 그 안에 나무 전체의 정보를 모두 담고 있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라나 결국 거대한 나무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주의 모든 개별적인 존재가 사실은 우주 전체의 본질을 그 안에 품고 있으며 내재된 힘에 따라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생각입니다. 부분과 전체가 결코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죠. 물론 괴테의 이런 엄청난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똑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 지적인 뿌리를 따라가 보면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신은 곧 자연이다 라는 범신론을 주장했죠. 괴테는 이 사상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어요. 하지만 스피노자의 세계가 다소 정적이고 기하학적인 체계에 갇혀 있었다면 괴테는 그것을 끊임없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역동적인 생명 활동으로 재해석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절친한 동료였던 헤르더는 바로 이 유기체적인 관점을 인류의 역사에 적용했어요. 각 민족과 문화가 자신만의 고유한 생명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쇠퇴하는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고 본 것입니다. 괴테는 헤르더의 이런 작업을 보고 자신의 방법론이 자연을 넘어 인간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세상이 살아있는 유기체고 우리 인간도 그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해보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이 시대가 찾아낸 완전히 새로운 도덕성의 세계로 이끕니다. 관심의 초점이 거대한 우주에서 아주 작은 나라는 자아로 옮겨오는 순간이죠. 바로 여기서 도덕에 대한 생각에 거대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전까지 도덕적인 삶이란 외부에서 주어진 규칙, 예를 들면 신의 명령이나 사회적 규범을 수동적으로 잘 따르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방향이 180도 바뀝니다. 선한 삶이란 내 안에 있는 나만의 고유한 본성과 잠재력을 남김없이 표현하고 실현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우주의 거대한 창조 활동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철학자 슐라이어머허는 바로 이 새로운 윤리를 아주 명확하고 아름답게 정립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신성한 불꽃 같은 것이 깃들어 있다. 그러니 먼저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 둘째, 우리의 가장 숭고한 도덕적 의무는 바로 그 나만의 고유한 본질을 세상에 표현하는 것이다.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듯 나의 삶 전체를 내 안에 그 이념을 반영하는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빚어내는 것이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삶의 성취는 저 먼 미래나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찾아지는 게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잠재력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 자체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슐라이어마허의 이 말은 이 새로운 의식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궁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신성함 혹은 영원함이라는 것이 우리 바깥에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온전하고 진정성 있게 경험하는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영혼은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을 깊이 있게 살아낼 때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놀라운 지적 여정의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흐름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어떻게 근대 독일 정신의 탄생을 알리는 위대한 전환을 이뤄냈는지 그 거대한 윤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한 세기에 걸쳐서 우리는 정말 극적인 진화의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라이프니츠가 낙관주의와 조화라는 철학의 단단한 토대를 놓았다면 프리드리히 대형의 시대에 이르러 계몽주의적 합리주의는 그 정점을 찍었죠.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 실러를 비롯한 질풍노도 세대가 나타나 규칙보다는 감정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반된 흐름들을 위대한 천재 괴테가 종합하여 자연과 삶에 대한 유기적인 비전으로 승화시켰죠. 마지막으로 슐라이어마어가 이 거대한 세계관을 다시 나아라는 한 개인의 삶의 문제, 즉 심오한 도덕과 종교 철학으로 완성시킨 겁니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체계에서 시작해서 아주 특수하고 개별적인 것,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의 흐름에 대한 깊은 이해로 나아간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의 본질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틀이 바뀐 거예요. 차가운 기계론적 철학에서 따뜻한 유기적 생명주의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이성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함을 존중하는 개인의 천재성과 감정으로, 과거의 위대한 작품을 모방하는 것에서 나만의 독창적 창조를 가치 있게 여기게 됐습니다. 신은 더 이상 저 하늘 위 세상과 분류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자연 안에 내재된 신성으로 이해되었고요. 따라서 도덕적 의무의 방향 또한 외부 질서를 따르는 것에서 자신의 내면에 충실한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사상의 혁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길고 깊었던 우리의 여정이 이제 끝을 맺습니다. 이 위대한 전환이 남긴 유산은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것을 효율성과 데이터로 측정하고 판단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는 혹시 자연의 영혼이나 개인의 신성함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기계적인 것과 유기적인 것, 보편적인 것과 지극히 개인적인 것 사이의 이 오래된 대화 속에서 우리 자신의 자리는 어디쯤인지 고민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위대한 시대의 정신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생생하게 가져오는 길이 될 것입니다.